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 플러스입니다. 요즘 일자리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런데 농업 분야에서 의외로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 구직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곤충 컨설턴트, 원예 치료사 등이 바로 대표적인 직종입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곤충 농장을 운영하는 신희영 씨. 그동안 곤충을 사육해 판매하고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체험 학습장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곤충이 새로운 산업으로 부상하고 곤충을 사육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이제는 곤충 컨설턴트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문 지식을 활용해 곤충의 생태와 사육 방법은 물론 향후 사업 계획까지 지도하는 겁니다. 곤충 농장을 처음 운영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기본적인 곤충 사육 방법이라든가 어떤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을. 예비 창업자는 쉽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수년간의 다져진 노하우들을 공개해 주시고 제가 만약에 창업을 하게 되면 큰 조력자로서 든든한 도움을. 원예 치료사도 새로운 인기 직종입니다. 암 환자들에게 꽃꽂이를 지도하며 치유를 돕는 건데 우울감과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는 새로운 미래에 각광받는 분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 해외에 1, 2년가량 파견돼 작물 재배 기술을 연구하고 영농 기술을 전수하는 해외 농업기술 개발 사업도 인기입니다. 농진청 조사 결과 참가자 900여 명 가운데 63%가 해외 근무 경험을 토대로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농업이 힘들고 돈 안 되는 3D 업종에서 유망 직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우입니다. 네, 고령화 사회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실현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10년 후에 0%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은퇴 시기 연장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빠르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고령 인구 비중은 2015년 기준 13.1%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16.8%에 비해 낮지만 안심할 수 없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고 기대 수명은 OECD 평균을 넘어섰기에 2년 뒤엔 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 문제는 인구 고령화가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 노동 공급이 줄고 노동 생산성이 낮아지면서 경제 성장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2026년 0.4%까지 성장률이 하락하고 그 이후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은퇴 시기를 5년 늦추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며 노동 생산성을 유지하는 종합대책을 사용하면 2026년 경제 성장률 1.6% 등 적어도 1%대를 유지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점진적으로 높이면 인구 고령화로 인한 성장률 하락을 둔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은퇴 시기를 한 5년 정도 지연시킨다면 인구 고령화로 인한 경제 성장률 하락을 어느 정도 둔화시키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정책만으로는 고령화로 인한 경제 성장률 하락을 막을 수 없기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행한 동시에 노동 생산성 향상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노동계의 여름철 투쟁인 핫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현안들이 얽혀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격렬해질 거라는 전망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근로손실 규모가 사상 최대가 될 거라는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주로 5월에서 8월에 집중되는 노동계 파업, 핫투가 올해는 더욱 심상치 않습니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달 29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기 어렵다면 더 협상할 수 없다며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한국-GM도 교섭 결렬 선언 후 오는 10일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와 현대중공업 노조, 금호타이어도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문제는 노조의 요구가 단순한 처우 개선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재벌개혁과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며 쉽지 않는 현안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성과 연봉제 도입을 둘러싸고
역대 최장기간 파업을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올해 근로 손실 일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출국 전 조금 더 기다려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에도 민노총은 이미 사회적 총파업을 선언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재계는 노동개혁 없는 일자리 창출은 없다며 마찬가지로 새 정부의 대선 공약을 지렛대 삼아 배수의 진을 치고 있습니다. 수출과 내수의 동반부진이란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 파업에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네, 올해 상반기 유통업계에서 날씨나 1인 가구와 관련된 제품이 인기였습니다. 11번가는 올해 상반기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공기청정기 판매액이 지난해보다 174% 늘었고 G마켓 판매량이 75% 늘었습니다. 5월부터 찾아온 이른 더위에 11번가의 상반기 에어컨 매출은 지난해보다 95% 늘었고 G마켓의 벽걸이 에어컨 판매는 144% 증가했습니다. 또 1인 가구의 증가로 롯데마트의 즉석요리 매출은 작년보다 16% 늘었고 퇴근 후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는 음주 문화가 퍼지면서 수입 맥주 매출은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네, 올 상반기 전 세계 선박수주 경쟁에서 한국이 막판에 중국에 밀리면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조선 해운 분석기관 클락슨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한국은 283만 표준 화물선 환산 톤수를 수주해서 290만 CGT를 수주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당초 한국은 6월 28일 기준으로 수주 실적이 중국을 앞서 5년 만에 1위를 탈환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중국이 다음 날인 29일 LNG 운반선 4척을 대량 수주하면서 최종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조사 절차 등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벌 개혁보다 내부 개혁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이경태 기자가 그 배경을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때 삼성이 매각해야 할 주식수를 줄여줬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공정위에 신고를 해도 처리가 지연되거나 이유도 모른 채 무혐의로 처리되는 판결이 많다는 불만도 끊이지 않습니다. 김 위원장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정위 신뢰 확보를 위해 내부 개혁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공정위에 쏟아지는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자체가 바뀌어야 되겠다라고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2달간 심판관리관과 감사담당관, 위원회 노조 등으로 구성된 제도 개선 TF를 가동해 조사 절차와 사건 절차, 공무원 행동 강령 등의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은 TF에서 제외해 상명 하복이 아닌 상향식 의견 개진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또한 조사 편제를 팀제로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조사관 1명이 한 기업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팀 단위로 운영함으로써 조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김 위원장의 공정위 내부 개혁으로 한층 날카로워질 공정위의 칼끝이 어디를 향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북한의 ICBM 발사 소식에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교류가 늘어나진 않을까 기대감을 갖고 있다가 예상치 못한 악재를 만난 건데 다음 주 중으로 정부의 방북 승인과 추가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개성공단이 문을 닫은 지 1년 5개월째. 입주 기업들은 불과 며칠 전 남북 교류 확대 가능성에 주목하며 혹시나 개성 땅을 다시 밟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북한 태권도 시범단이 우리나라를 찾고 문재인 대통령이 올림픽 단일팀을 제안하는 등 긍정적 기류가 감지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ICBM 발사 소식은 기업들에게 허탈감만 안겼습니다.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다음 주쯤 통일부에 방북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2월 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된 이후 시설이 어떤 상태인지 입주 기업들이 직접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7월 중으로 방북 신청을 들어갈 거고 123개 기업이
2명씩이니까요. 246명 될 거고 영업기업이 제가 알기로 한 60개 기업이 돼요. 약 한 300여 명 정도가 되겠죠. 현재 기업들이 입은 7천억 원대 피해 금액 중 72%인 5천억 원 가량이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이 3분의 1은 대체 생산 시설을 확보했지만 나머지는 기존 국내 시설만 이용하거나 아예 대안을 찾지 못해 발만 구르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기업들은 다음 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만나 현실성 있는 추가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발화 사고로 단종됐던 갤럭시 노트 7이 오늘 갤럭시 노트 F2라는 이름으로 재출시됩니다. 주요 사양은 그대로 둔 채 배터리를 바꿔 안전성을 강화했는데 전작의 오명을 완전히 씻어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홍채 인식을 최초로 탑재하는 등 첨단 스펙으로 기대를 모았던 갤럭시 노트 7. 하지만 배터리 발화 사고로 인해 54일 만에 판매가 중단되며 사상 최단기 단종 스마트폰 모델이 됐습니다. 이후 삼성전자는 머리 숙여 사과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품질과 안전성을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올 4월 갤럭시 SA 출시로 명예회복에 성공했고 이번에는 전량 리콜에 나섰던 갤럭시 노트 7 오명 벗기에 나섰습니다. 갤럭시 노트 7의 새 이름은 갤럭시 노트 F2. 전작의 디자인과 주요 기능을 계승하면서 배터리 안전성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배터리는 3200mAh로 용량이 줄어든 대신 안정성을 강화했으며 갤럭시 S8에 적용된 음성 비서 서비스 빅스비 중 일부 기능도 탑재했습니다. 삼성이 갤럭시 노트 7을 전량 폐기하지 않고 재활용에 나서자 환경단체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린피스는 성명서를 내고 삼성이 귀중한 자원을 낭비하는 대신 갤럭시 노트 7을 리퍼비시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비행기 탑승도 가능해진 갤럭시 노트 F2가 전작의 오명을 완전히 씻어낼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지난해 국내 의약품 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12.9% 증가한 21조 7,256억 원으로 처음으로 2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제조업 국내 총생산 GDP는 연평균 3% 증가한 데 비해서 의약품 GDP는 연평균 4.6% 증가했습니다. 의약품 수출은 지난해 31억 2,04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9% 증가하는 등 지난 5년 동안 50% 넘게 성장했습니다. 특히 생물 유래 물질을 이용한 바이오 의약품의 수출이 전체 의약품 수출의 34%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5일 울산지사를 중구 혁신도시에 있는 공단 본부 내에 신축 이전하고 신청사 개청식을 가졌습니다. 개청식에는 김기현 울산광역시 시장, 윤시철 시의회 의장 등 외빈을 비롯해 울산 지역의 공단 사업 고객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청사가 완공됨에 따라 연간 5만여 명의 수험생이 쾌적한 환경에서 국가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영범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공단이 인적 자원 개발, 평가, 활용 지원 중심 기관으로서 지사의 신청사 개청을 계기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고 울산 시민들에게 더 나은 현장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직업방송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인재 조건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특집 대담을 방송합니다. 연중기획 4부작 특집 대담 4차 산업혁명의 내일에서는 급변하는 시대에 어떤 인재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이원재 교수와 함께 새로운 인재의 기준과 교육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최근 조기교육 열풍이 불고 있는 코딩 교육의 효과와 이공계 우대론의 허와실, 중장년층의 생존법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산층으로 살아남는 법을 전문가의 명쾌한 해석을 통해 알아봅니다. 특집 대담 4차 산업혁명의 내일은 7월 8일과 9일 오후 3시에 한국직업방송에서 방송됩니다.
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 안혜경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의 마무리 히든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또 저의 첫 번째 히든잡 소개 시간이기도 한데요. 첫 히든잡의 주제로 어떤 걸 정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간 보니까 히든잡에서 중장년 여성들을 위한 직업 소개는 좀 드물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중장년 여성들을 위한 맞춤형 히든잡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런데요, 생각해보니 그런데 청년이나 30, 40대 경력단절 여성 또는 조기 은퇴자에 대한 직업까지 히든잡에서 참 다양한 직업을 숨가쁘게 소개해왔지만 돌이켜보면 중장년 여성을 위한 직업 소개는 거의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소개할 직업은 어떤 직업인가요? 네, 바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입니다. 출산을 한 뒤 그 이후의 평생 건강을 산후조리가 좌우한다고 말할 정도로 산욕기는 여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 산욕기에 산모가 가정에서 건강하고 편안하게 산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산모 영양 및 건강관리, 그리고 신생아 돌보기 등 전문적인 케어를 제공하는 가정 방문 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인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라고 합니다. 줄여서 산후관리사 혹은 일반적으로 산후도우미라고도 부르죠. 네, 산후도우미라고 하니 이 직업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쉬운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출산율이 꼴찌일 만큼 출산율이 굉장히 낮은 편인데 이 산후관리사라는 직업의 전망이 좋을까요? 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1인당 양육하는 자녀의 수가 줄어들면서 각 가정에서는 산모와 아이의 건강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쓰게 되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가령 태아보험, 유기농 제품, 임산부 전용 운동 서비스 등의 증가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또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면서 이 산후도우미의 수요는 앞으로 더욱더 필요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부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것과 또 산후도우미의 수요가 늘어나는 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네, 올해부터는 이 출산 장려 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출산 후에 산후도우미를 이용하게 되면 지원금 확대가 되기 때문인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하위 소득층 20%에 대해서만 지원해오던 정책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이 지역에 따라서 80에서 최대 100%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자녀 수와 무관하게 10일간만 지원해오던 정책이었는데요. 이제는 첫째 아이는 15일 이내, 둘째 아이는 20일 이내, 셋째 아이는 25일 이내로 산후관리사의 지원 서비스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산후관리사의 수요가 앞으로 더욱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란 전망을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당장 올해부터 수요가 급증할 테니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서둘러서 이 산후관리사에 대한 직업을 알아보는 것이 좋겠네요. 그렇다면 산후관리사가 되기 위한 자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산후관리사의 자격 요건에는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나이입니다. 이 40에서 60세 이하의 중장년 여성만이 산후관리사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데요. 적은 나이를 우선으로 보는 다른 직업과는 달리 산후관리사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산모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중장년 여성들을 자격 조건으로 내세운 거죠. 네, 그동안 중년 여성들이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적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중년 여성에게 특히 유리한 맞춤형 일자리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강진단서를 통해서 감염균, 보균 여부가 없는 신체와 정신이 아주 건강한 여성만이 가능한데요. 또 더불어서 산모와 아이를 아주 잘 돌볼 수 있는 품성을 지닌 사람으로 관련 분야 및 산후관리사 활동이 경험이 있는 여성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격증은 따로 취득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인증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만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인증교육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산후관리사는 별도의 시험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이수하는 형태의 전문직인데요. 정부에서 지정한 산후관리 교육기관에서 산후관리사에게 처음 지원하는 경우에는 60시간 이상, 경력자의 경우에는 40시간 이상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 자격증 시험이 별도로 없어서 보다 기회 폭이 더 넓어질 것 같은데요. 그럼 교육기관에서는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되나요? 네, 일반적으로 가정에 나갔을 때 직접 파견을 나갔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교육을 하게 되는데요. 이 교육 내용은 산모 신생아 도우미의 역할을 기본적으로 배우고 이후에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기초 지식을 쌓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돌보는 형태의 이런 실기 교육을 하게 되는데요. 그 외에도 신생아를 제대로 돌볼 수 있도록 의사소통의 기술과 안정, 가사 및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교육과정 수료를 하고 나면요, 이 파견 기관을 통해서 산모와 또 신생아가 있는 각 가정으로 파견을 나가서 산후관리사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산모와 신생아를 위해서 이 기본적인 교육은 필수일 텐데요. 그런데 실제로 산후관리사로 파견을 나가게 되면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산후관리사의 경우에는 출퇴근 관리사와 입주 관리사 이렇게 두 분류로 나뉩니다. 출퇴근 관리사의 경우에는 근무 시간이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일을 하고요. 입주 관리사의 경우에는 주 5일 입주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주말이나 휴일에도 근무를 하게 되면 추가 금액을 받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아, 네. 일반 직장과 근무 시간이 비슷한 수준인데요. 그렇다면 보수도 평균 임금과 비슷한 수준인가요? 네, 보수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보수는 근무 시간이나 형태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보통 월 14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받게 되는데요. 이 급여의 폭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신생아 외에 산모에게 또 다른 자녀가 있을 때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고요. 이 휴일 근무 시에 일일 급여가 평일보다는 조금 높게 책정돼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 보수 형태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좋아하고 또 재취업을 원하거나 안정적인 수입을 원하는 중장년 여성에게 꼭 추천드리고 싶은 직업이 바로 이 직업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중장년 여성이 도전할 수 있는 직업의 폭은 늘 한정돼 있다고 여겨졌는데 이 가사와 육아를 담당했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직업이 활성화됐다는 것이 참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제2의 전성기를 꿈꾸는 중장년 여성들에게 알짜 직업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히든잡 안혜경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